노승일 부장 어서 나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예. 네. 좋아 보이네요. 네. 뭐 어떻게 지내세요? 요즘에 그 K스포츠 재단은 정상적으로 출근하고 있고요. 아, 그거 아직 있어요? 재단이? 네네. 지금 문체부에서 설립 취소하라고 설립 취소에 대한 문건을 보냈는데 네. 문체부에서 주장하는 설립 취소 그 요건이 네. 저희로서는 받아들이기가 좀 힘들어서 저희가 그래도 설립 취소가 되더라도 저희가 만만치 않네요. 억울한 면은 좀 밝히고 그다음에 저희가 설립 취소하는 게 낫지 않겠는가라고 네. 생각해서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하고 있고요. 그럼 직원들 다 월급 나오고요. 아닙니다. 지금 직원들 월급 못 받은 지 3개월 이상 됐습니다. 아, 그래요? 네. 왜 못 주게 돼 있는 거죠? 당시에 그 정동춘 전 이사장님께서 네. 나가시면서 이제 그 급여 계좌에 대한 부분을 비밀번호로 바꿔놨어요. 그래서 저희가 접근을 못해요. 참, 정말 시작하면서 정말. 이야, 어떻게 오늘 심하게 할 수가 없겠습니다. 아니, 가만히 있어요. 그 이름, 저 정동춘 이사장은 그러면 안 나와요? 예, 그 1월 13일부로 그 임기가 만료가 됐기 때문에 출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그리고 다시 한번 통장 비밀번호를 그러면은 이사장 혼자 알고 그 사람이 통장 관리를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재단에 있는 사용인감을 갖고 나가서 그 거래은행에 가서 비밀번호를 다 바꿔놓은 거죠. 이거는 법적으로 처벌 대상이에요. 그래서 저희도 그래서 이걸 이럴 수가 없어요. 네, 예. 뭐 이런 이사장이 있어요? 뭐 이런 재단이 있고. 예. 아니, 그리고 왜 그걸 그만둬요? 가만둬요? 석 달 동안이나 당장 찾아가지 도장 내놓으라고. 저희가 그래서 이제 법적으로 지금 대응하고 있고. 아니, 법보다도 그냥 찾아가라니까요. 빨리 어디서 하는지 몰라요? 압니다. 여유가 있으신 모양이네. 그림 좀 석 달이나 월급 못 받는데 지금 뭐 이게. 조금 진정하셔야 되겠습니다. 화가 우리 나시더라도. 저희도 똑같은 마음이긴 한데. 월급을 안 받은 적이 없나 봐요, 그래도. 이재희 교수는. 저는 월급 못 받아본 적이 있어가지고. 그럼 큰일 나요, 이거. 아, 그럼요. 그렇잖아요. 생계가 걸려 있는데 직원들을 불러다가 놓고. 재단은 저 최순실이가 만든 거. 최순실이가 만든 거죠. 맞습니다. 그럼 그렇다고 봐야죠. 예. 그래서 지금 마음이 급해가지고 아직 시간이 많으니까 6시 33분 이제 하나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최순실이 나서는 사람이 아니어서 본인이 비선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이런 진술을 했다는 거예요. 이 의미부터 우리 패널들께 여쭤보면서 제가 잠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름도 여러 개, 호칭도 여러 개, 정말 미스터리한 인물입니다. 최순실. 1956년 이름은 최필려였습니다. 네, 최필려. 79년에 최순실이가 됩니다. 그리고 2014년에 최서원으로 등장합니다. 시녀 같은. 또 한쪽에서는 최 선생님으로 불리고 노 부장님은 최 회장님으로 불렀나 봐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고영태 씨 얘기로는 청담동 아주머니 인상이었다. 차은택 얘기로는 최순실은 보스. 그 영향력에 놀랐다. 장시호 이모를 거스를 수가 없다. 대빵이다. 이영선 휴대전화에 선생님 이렇게 저장돼 있고 정호성은 대외적으로는 없는 사람인데 나타나가지고 이게 시끄러워진 거 아니에요. 전 대통령은 나서는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들어보시죠. 의견 듣자고 보낸 거잖아요. 예. 아니 의견 듣자고 보낸 게 아니라 이렇게 할 거다. 이렇게 발표된다. 그거를 왜 최순실 씨에게 알려줘요? 그동안 뭐 대선 때도 같이 쭉 해왔고 그리고 최순실 씨는 기본적으로 저희 입장에서는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대외적으로 없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존재하지 않고 그냥 뒤에서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도와주는 사람이었지. 근데 안타깝게도 지금 이 상황까지 오게 된 게 이분이 이렇게 밖으로 이렇게 뭔가 등장하면서 뭔가 일이 지금 이렇게 꼬인 것 같은데. 증인이 지금 얘기한 그 말이 결국 비선 실세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 됐습니다. 네, 이 얘기에 대해서 패널들의 생각을 쭉 듣고 그리고 노승일 부장에게 궁금한 것들을 하나하나 질문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노 변호사님 다 쓰셨네요? 네. 이거 서둘러서 간단히 말씀. 그러니까 원래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최순실 씨를 지칭하기를 시녀 같은 사람이다. 네. 그리고 사실은 평범한 가정주부라고 생각했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최순실 나서는 사람이 아니라서 비선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이 말의 뜻은 저는 비선이 무슨 말인지 몰라요. 이 얘기 같아요. 왜냐하면 나서는 그래야- 사람이 아닌 게 비선이거든요. 그러니까 비선이 국정농단 했다는 거하고도 끊어지네요. 그렇죠. 그게. 예, 모든 예. 게 다 거기서. 이재용 교수님은. 네, 저도 뭐 똑같은 생각인데 이게 뭐 말인지 막걸리인지 박 전 대통령이 사실은 이 비선이라는 말 자체 진짜 잘못이에요. 비선이라 하면 보이지 않는 곳에 숨어서 할 수 있는 일을 다 한다. 이게 아마 비선의 정의고 아마 시청자들께서도 공감하실 텐데요. 이 말은 본인 스스로가 비선임을 인정하면서 비선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말인지 막걸리인지 구별이 안 된다. 박서희 목사님. 네, 얼핏 들어보면은 뭐 말이 되는 것 같은데 따지고 보면 말이 안 되는 말을 궤변이라고 얘기합니다. 궤변. 그걸 네. 궤변이라고 얘기하죠. 네, 네.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거예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최순실 씨요 나사는 사람이 아니라서 비선이라고 생각했다. 이렇게 말하면 말이 되는 거예요. 네. 그죠? 네. 나서는 사람이 아니라서 비선이라고 생각했다. 나서는 사람이 아니 그것이 말이 맞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아니 안 아니 되죠. 그러니까 아니 말은 그러니까 말이 있어요. 궤변이 아닌 정어는 정상이라. 나서는 사람이 아니라서 비선이라고 생각하면 말이 돼요. 그렇죠. 근데 나서는 사람이 아니어서 비선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얘기하면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시는 분인지 이해가 안 돼요. 무슨 이해하려고 생각을 그러지 마세요. 그래서 그것을 어려워요. 이해하지 않고 궤변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어려워요. 네. 그리고 저 이 실장님. 네, 뭐 다 앞에서 다 말씀하셨어 사실. 근데 뭐, 뭘 써놓으셨네. 예, 또 썼습니다. 노승일 오늘 초대 손님인데요. 패널인 줄 알고 자기가 쓰셨나 봐요. 조금 있다가 맨 마지막에 궁금한 게 맨 마지막에 저기 사실 진짜로 저기 뭐야. 이 이정현- 안에서 아, 진짜 헷갈려. 예. 이종근 실장님. 이 안에서 박 전 대통령의 생각이 드러난 부분이 있어요. 진짜 믿고 있어요. 비선이 아니라고. 진짜 비선이라고 네, 그럴 생각하는 수도 거는 있어요. 아니라고 맞아요. 생각을 하고 실제로 시녀처럼 자신을 도와주는 사람, 평범한 청담동 아줌마 또 비서처럼 자신의 네. 모든 일을 다 한 사람이 왜 무슨 비선이냐라고 말이 지금 안 항변을 돼. 하고 있는 거죠. 그런 것 같아요. 서영호 소장은 네, 저도 그 최순실 씨 저 글에 대해서 몇 가지 지우고 몇 가지 첨가하면 되는데요. 네. 최순실 나서는 사람 아니라 해서 나서는을 빼고요. 비선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해서 아니 대신 이상일 넣으면 되는데요. 그럼 뭐가 그럼 최순실 사람 아니라서 비선 이상이라고 생각했다. 이 얘기 뭐냐면 최순실이 상상력. 대통령의 의료, 재테크, 스포츠, 인사, 문화 뭐 모든 것을 다 관장하지 않았습니까? 이건 뭐 제가 볼 때는 뭐 이건 사람을 넘어서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 대통령은 비선이 아니라 그 상황이라고 생각한 게 그 아니라 물어보면 되잖아요. 그렇게 능력이 대단했어. 신선. 노부장 보시기에 최순실이 저도 이제 앞에 이제 반대를 썼는데 그럼 설명하세요. 최순실은 비선이 아니라 리모컨이 아니었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순실은 나를 작동시키는 리모컨 역할을 했다. 비선은 아니다. 저랑 가시 비슷하네요. 이야. 듣고 나니까 약간 좀 최순실이 박 대통령을 아니 그러니까 리모컨이라고 누가 생각하지 박근혜 전 않았어요. 대통령이 리모컨이라는 거예요? 최순실 씨가 리모컨이라는 거예요? 아이, 순진하시기는 이거 일부러 모른 척하지 마세요. 재밌게 하려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 참나. 최순실이 시키는 대로 대통령이 움직였다 이런 뜻이죠. 그렇죠. 그걸 대통령도 그렇게 알고 있었다. 예. 그래서 대통령이 탄핵이 된 게 합당하지 않나. 그럼 셀프 디스 한다는 근데 오늘 왜 나온 거예요? 저 패널도 아니고 그걸 막 쓰고 갖다 놓긴 했지만 그러니까 그렇게 능력이 대단했냐고요. 능력보다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의지를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박근혜 전 대통령은 원했던 건 딱 하나 같아요. 대통령의 자리만 원했지 본인이 국정 운영을 어떻게 하겠다는 생각은 전혀 없었던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 귀찮아했던 것도 같아요. 예, 몸도 피곤하고. 예. 그러니까 어떤 한 사람은 대통령으로서 나가서 대통령은 안 되지만 국정 운영을 해보고 싶었고, 그러니까 서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졌던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최소한만 움직여 준 거고 대통령은. 그러니까 최순실이 청밖의 대통령이라고 불렸지 않습니까? 청와대 밖의 대통령. 그런데 비밀리에 일요일마다 문고리 3인방하고 국정 운영을 논의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청와대에서 만든 그 요리사가 만든 음식을 좋아하고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청밖의 대통령.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노승일 부장이. 궁금증이 해결이 됐어요. 그러니까 능력이 대단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네. 최순실이 그렇죠. 대통령이 의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엄청난 능력의 소유자가 돼버린 거다. 그렇죠. 그렇게 된 거죠 지금. 네네네. 그럼 대통령이 왜 의지했는지 궁금한데요. 대통령을 의지하게끔 자, 만든 질문하세요. 힘이 뭐예요? 네. 대통령을 의지하게끔 만든 최순실의 힘이 뭐예요, 그러면? 그 매력이? 그거는 잘 모르겠지만 40년 동안 같이 지내면서 본인을 떠받들고 수행하고 다 해줬잖아요. 그리고 정계 입문하게끔 만들고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그 대선 때 정윤회를 통해서 많은 역할을 해줬잖아요.
그러고 대통령까지 만들어줬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최순실이 갖고 있었던 이권들이 많아졌던 거죠. 예를 들어서 인사 개입 같은 경우에도 뭐 문화체육관광부가 에서 보면은 뭐 교문수석, 교육문화수석 김상률, 그다음에 차은택, 뭐 조카하고 외조카 사이잖아요. 외조카 삼촌 사이고, 그다음에 김종덕, 김종, 장관. 그다음에 송성가. 문화 라인, 문체부 라인을 다 본인이 갖고 있었거든요. 그럼 그 사람들 누구한테 이쁨을 보여야 되겠어요? 박근혜보다는 최순실한테 이쁨을 보여야 오래 연명하고 계속 지속될 수 있으니까 모든 정보들을 다 갖다 줄 수밖에 그리고 없죠. 자리 가려는 사람은 소문 빨라요. 다 알아요. 그렇죠. 어디 줄 대면 되는지를 네. 금방 다 알고 네. 글로 모이니까 힘이 세질 수밖에 없었다. 네네. 능력과 관련해서 사실 한 번 더 여쭤볼게요. 지금 다른 사람들은 사실 그 능력을 모를 수 있지만 그 밑에서 일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기업에서 사실 상사였어요. 보스였단 말이죠. 그러면 보스를 지켜보면서 리더십도 판단할 수 있고 또 결단력 또 뭐 이런 어떤 그러니까 분석력 이런 것들을 사실 상사한테 느낄 수가 있잖아요. 밑에 직원으로서. 그런 점에서 어떤 능력이 있었나? 그런 점은 아무런 능력은 없었어요. 질문이 안 되는 걸 물어보는 생각을 전혀 그런 능력은 없었고 그러니까 그냥- 오로지 그가 갖고 있었던 능력은 딱 하나 인사권. 그러니까 그거 하나는 뒤에 인사권을 대통령이 어떻게- 있는 거. 그렇죠. 그리고 대통령한테 서류 갖다 주면 그냥 통과돼서 그 사람이 자리에 앉는 거. 네네. 그 이상 무서운 게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그 이상의 능력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그 인사권은 자신의 사적인 이익과도 맞물려 있는 경우가 많고.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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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되니까 그 지역은 요거는 내 것이다라고 생각했고 박근혜 전 대통령도 아무런 의심 없이 뜻대로 하시자 뭐 이렇게 된 거죠. 아, 그래서 노승일 부장도 오래 있었어요? 뭐 자리 하나 갈까 하고? 아니요, 저는 그런 마음은 없었습니다. 근데 뭐 그렇게 징그럽게 오래 있었어요? 그렇게 싫다며? 제가 최순실하고 처음 엮인 게 관계는 언제죠? 2014년 2월서부터 이제 그 사단법인 체육인재를 양성하는 사단법인을 만들고자 해서 14년 2월달에 만났지만 그때도 한 달밖에 근무를 같이 안 했고요. 그 뜻은 좋았네요. 네네. 체육하셨던 분이니까. 예, 그다음에 이제 2015년 8월달에 이제 삼성과의 계약, 코어스포츠 네. 관련돼서 거기에서 한 4개월 정도 같이. 그게 2014년 8월. 2015년 8월. 15년 8월. 예. 그러고 난 근데 다음 노승일 부장님 보면은 상당히 그 최순실 관련해서 많은 걸 아셔요. 네. 그런 거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많이 얘기해서 국민들이 충분히 또 많이 알고 있고 또 그런 폭로가 실제로 국정농단을 밝히는 데 큰 힘이 됐고 근거가 됐어요. 그런데 궁금했던 건 저는 네. 그 최순실이 어떻게 해서 노승일 부장을 그 정도 내용을 같이 의논할 정도로 신뢰를 했을까요? 측근이 됐나 말하자면. 그러니까요. 예. 어떻게 해서 측근이 되고 그런 신뢰를 얻을 수 있었죠? 마지막에 이제 그 최순실 씨가 이제 그 실수한 거는 재단을 만들면서 저를 이제 재단에 입사를 시켜줬잖아요. 그거는 알고 봤더니 본인의 재단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재단을 어떻게 운영하냐에 따라서 그 어떻게 해야 되냐는 그런 회의를 자주 했었어요. 그 과정에서 문체부에서 갖고 왔던 문서나 청와대에서 가져왔던 문서들을 회의에 참석한 사람들한테 다 일일이 나눠줬거든요. 프린트해서. 예. 그러면서 이제 본인이 이제 실수를 한 건데 저의 뭐 뛰어난 능력보다는 처음에 2014년 2월 달에 만나고 한 달 일했는데 그 다음에 아무런 얘기가 안 나갔잖아요. 밖으로 퍼져나오지 않았으니까 일이 무겁구나 보안을 해서 중요시. 또 채용을 하고 또 독일 가서도 채용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한국까지 이제 내쫓겨 왔는데 또 아무런 말이 없으니까 이 친구 또 믿어봐도 되겠다 해서 K스포츠까지 이제 데려다 준 그럼 거예요. 결과적으로 근데 사람을 잘못 봤다 생각하겠네. 이제. 근데 언제부터 그 입이 가벼워진 거예요? 무겁던 사람이? 네네. 내부 고발을 했는데. 그거는 제가 독일에 가서 이제 자료를 하나둘씩 모으면서 네. 이거를 어떻게 해서 국민들에게 알릴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네. 예. 근데 노 부장님 진짜 요거는 대답해 주세요. 그건 좀 이해가 되고 좀 믿음이 가니까. 그런데 결정적으로 말입니다. 왜 이 최순실 씨 이 국정농단을 국민들에게 알리려고 했는지 그 결정적 계기가 있을 거예요. 아주 구체적으로 한번 좀. 결정적 계기는 삼성과의 계약권 때문에 제가 이제 결정적인 계기가 됐었죠. 처음에 2014년 2월 달에 사단법인 만들 때는 그때는 김종 제2차관이 관여가 됐었어요. 그 사단법인에. 그래서 이 사단법인이 만들어지면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하잖아요. 그 장소를 김종 제2차관이 일산 올림픽 스포츠센터나 분당 올림픽 스포츠센터 둘 중에 하나에 문건을 두 건의 문건을 갖고 와서 선택을 하면 거기에 써줄 수 있다고
했단 말이죠. 그리고 또 운영권까지 준다 했었어요. 그래서 아 이게 권력형 비리구나 생각했는데 당시에는 김종 차관으로부터 가져온 문서가 공식적인 문서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고 독일에 가서 삼성하고 코어스포츠가 계약을 하면서 계약서 하고 그런 것들 이제 하나둘씩 모으고 진행되는 상황들을 보니까 아 이거는 정경유착이구나. 이거는 내가 필히 자료를 잘 준비해서 알려야 되겠다. 이런 거를 안 알리면 우리나라 경제나 정치나 분리가 안 된다. 그건 좀 상식이 안 맞아요. 정의관념과 노승일 초명의식 때문에 이렇게 그러니까 원래 저 어려서부터 정의관에 불탔어요? 예. 그 조금 저는 만나서 꼭 물어보고 싶었던 게 이종근 실장이래. 노승일 부장은 죄송합니다. 박 대통령이 늘 말했던 배신자예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예, 예. 그럼 배신의 동기가 있어야 돼요. 네. 배신의 동기가 상식적이어야 돼요. 네. 분노의 동기도 상식적이어야 돼요. 네. 왜 갑자기 평범한 회사원이었던 노승일이 네. 갑자기 이 사회를 이렇게 흘러가는 걸 보면 내가 안 되겠다? 그 생각을 갑자기 정의감에 불타기 시작했다? 네. 그거를 설득시켜 보세요. 시청자들이. 제가 그 한국체육대학교를 졸업을 했어요. 예. 제가 1997년도에 한국체육대학교 19대 총학생회장을 했었거든요. 당시에서부터 총학생회장은 아무나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 처음 뜻은 듣는 반드시 얘기네.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총학생회장이 되면서 학우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줄 수 있는지, 그다음 학교 발전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그런 생각을 예. 하고 예. 그리고 이제 정치에 대한 관심도 많았었고. 아주 예. 임자 제대로 만났네, 최 회장이. 뭐 개인의 서영호 소장님. 예, 노승일 부장님 개인 동기 이렇게 최순실 게이트를 폭로하게 된 동기가 될 수도 있고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최순실의 가장 입무거운 신복이었고 K스포츠 미르재단에 대해서 상의할 정도였고 특히나 독일에서 최순실이 국내 재산을 빼돌려 독일로 가져갈 것을 고민할 정도로 중요한 일을 노승일 부장을 파견해서 자기 딸을 관리하는 집사 역할까지도 맡기는 엄청 우리들이 볼 믿었던 때는 것 같아요. 상당히 신복인 것 같았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최순실은 삼성에 받은 돈으로 30억짜리 말 타고 수백만 원씩 쇼핑하고 명품 입고 다니면서 언론에 보도에 따르면 노승일 부장은 150만 원 월급도 안 받고 마국간 옆에 임시 거주지를 만들어서 배가 고파서 소면을 간장에 찍어 먹고 호두를 주워 먹었다 이런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실제 최순실이 독일에서 생활상이 어땠고 노승일 부장에 대해서 어떻게 대했는지에 대해서 좀 알고 싶고 혹시 그것이 개인에 대한 이런 차별과 이런 것들이 혹시 최순실의 이율배반적인 모습 때문에 분노해서 이런 좀 이해가 폭로에 돼요. 나서게 된 건 아닌지. 그거는 아니고요. 네? 제가 폭로하게 된 거는 정경유착의 하나의 고리를 끊고자 해서 폭로를 한 거고. 실생활 독일에서의 생활은 독일에서의 생활은 원래는 고영태하고 저하고 이제 대학교 동기거든요. 고영태의 소개로 최순실을 만났고 2014년 2월도 독일도 고영태의 소개로 또 다시 가게 돼요. 근데 최순실이 가장 믿고 그다음에 많은 상의를 의논을 했던 게 고영태였거든요. 그러니까 고영태의 친구이니까 많이 믿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독일까지 보냈던 거고 삼성과 코어스포츠가 2015년 8월 26일 날 계약 전에 고영태가 독일로 들어왔었어요. 와서 앞으로도 앞으로 승마에서도 올림픽에서 금메달이 나올 수 있다. 충분히. 왜 삼성에서 이렇게 전폭적인 지원을 해주면이라고 했는데 거기에 당시 그 자리에 있었던 박원호 대한승마협회 전 전무가 하는 말이 꿈이다 그건. 뜬구름 잡는 얘기다라고 해서 거기에서 좀 대화가 더 오갔나 봐요. 그런데 고영태가 내렸던 결론은 이 사람들이 정말 이 프로젝트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마음은 돈에 가 있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고영태는 이제 나는 이제 여기에서 일을 안 하겠다. 발을 빼겠다 해서 고영태가 이제 한국을 먼저 들어갔어요. 그 과정에서 최순실이 고영태 친구 노승일이니까 너도 들어가라.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저한테 저렇게 반대를 하지 않았나. 그리고 최순실 폭로를 노승일 부장이 결심하자 고영태가 말렸다 이 얘기했죠. 그리고 최순실 본인이 똑똑하다고 생각한다는 얘기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해 주세요. 최순실이 본인이 똑똑하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인사권을 쥐고 있으니까 모든 자료들이 본인한테 먼저 오는 경우가 많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지식들이 이제 습득이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 자기만 하는 거거든요. 예, 예. 그리고 예를 들어서 박사님들을 모셔놓고 회의를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그 박사님이 얘기하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하면 그 박사님들이 아닙니다라고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왜 그러면 인사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해가 박사님 하는 얘기에 대해서도 예. 어? 모르시는데 그거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저렇게 해야 돼요. 라고 얘기하면 그 박사님들조차도 네. 갑자기 자기가 공부하고 알고 있는 게 틀린 것 같아. 예, 예. 아이고, 저희가 맞아요. 아이, 그럼요. 내가 왜 그 생각을 못했지? 그렇죠. 아니면 최순실은 자기가 교수로 불리기를 최 교수님으로 불리는 걸 가장 좋아했다면서. 그거는 처음 들었어요. 그래요? 예. 처음에 그 2014년 2월 달에 만났을 어디서 때가 나오는 장소가 네. 그 압구정동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옷 만들었던 그 장소였었거든요. 네. 그때는 소장님이라고 불렀었어요. 그래서 그럼 그다음 제가 질문 준비한 게 실세유리 최순실이 다양한 국정농단 벌일 수 있었던 이유는 아까 설명이 된 것 같아요. 네. 대통령이 유일하게 의지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모든 최순실의 부탁을 대통령이 그대로 실행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지금 사단법인 처음 인연이 2014년 2월이라고 그랬죠. 네. 그러면 정인의 문건 폭로됐을 당시에는 그 제가 거기서 내용을 해고 당하고 네. 해고되고 난 이후에 이제 정윤회 문건이 이제 나타난 거죠. 2014년 2월에 만났고 최순실을. 예, 2월부터 그리고 2014년 3월까지. 말쯤에 터진 거니까. 그렇죠. 그럼 2014년 2월 정윤회 문건 터지기 전에도 사실은 실세 1위가 최순실이었어요? 정윤회였어요? 최순실이었죠. 최순실이었죠. 정윤회 씨는 실세가 아니었었죠. 그걸 어떻게 알아요? 최순실 씨가 실세고 정윤회 씨가 아닌 것을. 그 근거가 뭐예요? 그 이후에 이제 저도 이제 뭐 이렇게 스크랩을 하고 이제 습득한 걸 말씀드리자면 문고리 3인방이 원래 다 정윤회 씨 라인들의 그 사람이 사람들이었거든요. 드린 거니까. 근데 정윤회 씨가 여기에서 발을 떼면서 그들은 청와대에 그대로 남았잖아요. 네, 예. 그럼 그들은 누구를 잡았냐? 최순실을 잡은 거죠. 가만히 있어봐. 그거는 정윤회 씨가 나간 다음에 그 사람이 잡은 사람을 말하는 거고 제가 질문하는 것은 네. 나가기 전부터 실세가 최순실 씨였다라고 하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나가기 전서부터 칠세가 최순실이니까 그러니까 그 근거가 뭐냐? 이 사람들은 문고리 3인방이 움직이질 않았잖아요. 그러면 정윤회랑 같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정윤회 라인인 줄 알았더니 알고 봤더니 그게 아니고 네. 그 정윤회 나가도 건재한 걸 보니까 최순실 라인이었던 것 같고 최순실이 실세였다라고 생각한다. 그렇죠. 이제 와서 보니까 이런 건가요? 예. 그러니까 정윤회도 실세는 아니었다. 남편으로서 최순실이 시키는 거를 그냥 실행했을 그냥 실행하는 뿐이다. 사람으로. 네. 자, 네. 저도 하나. 아, 예, 좀 말씀하십시오. 이제 좀 다른 이야기인데 독일에 있으셨잖아요. 자, 지금 한간에는 지금 최순실 씨가 정인혜 씨와 함께 90년도 초부터 사실은 독일에 거점을 두고 많은 기업들을 만들었다. 뭐 페이퍼 컴퍼니 일본이 어쨌든 만들었다가 다시 뭐 사라졌다가 하면서 독일에 거점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번에 정유라가 몇 개월 동안 이렇게 언론에도 노출이 안 된 것도 독일에서 많은 사람들이 도와주고 있다. 그때부터의 어떤 기반 때문에 네, 네. 인맥이 있다라는 그런 거. 얘기들이 계속 자, 나왔어요. 그러고 마지막으로 최순실 씨의 이복 그 오빠가 주장하는 건 1조 원 가까운 그런 돈을 모았다. 최태민 씨 때부터. 네. 그것이 뭐 독일의 페이퍼 컴퍼니를 만든 게 다 독일 쪽으로 지금 그걸 다 빼돌린 게 빼돌렸다. 아니냐라는 어떤 의혹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독일에서 정유라 씨와 함께 생활을 하셨을 때 혹시나 정유라 씨를 만나러 오는 또 다른 독일의 어떤 교포라든지 어떤 인맥이 있었는지 또 실제로 돈을 많이 빼돌린 정황이 있는지. 그 추가해서 비슷한데 저도 좀 여쭤보면 언론에서 하나은행 독일 현지 법인장인 박승관 변호사, 윤형식 즉 데이비드 윤, 그다음에 장남수 대리 등을 조사해 보면 최순실의 독일의 전체적 재산 규모를 좀 알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는데 일간에는 아까 말한 8천억에서 1조 정도 되는 국내 돈을 해외로 빼돌렸다고 하는데 실제로 최순실의 독일 내의 재산 정도 규모가 어느 정도로 좀 느껴지시는지? 저는 최순실의 재산이 그렇게 많이 옮겨가 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다만 최순실은 삼성하고 계약 전서부터 계약 후에도 부동산을 계속 알아보러 다녔어요. 저랑 같이 다녔거든요. 한 달에 제가 최순실하고 같이 이동한 거리가 22,000km였었어요. 네. 굉장히 많은 곳을 둘러보러 다녔거든요. 그런 걸 봤을 때는 최순실이 그 당시에 가장 고민했었던 거는 뭐였냐면은 한국에 있는 본인의 돈을 어떻게 해서 합법적으로 독일로 빨리 갖고 올 수 있느냐 그 고민을 했었던 거거든요. 근데 그 문제도 본인이 잘 못 풀었었어요.
예, 그래서 1조 8천억 뭐 이거는 좀 제 생각에는 좀 아닌 것 같고 삼성을 통해서 이러한 기업들 유치를 통해서 돈을 빼려고. 예. 그러면 자연스럽잖아요. 네. 최순실은 코어 스포츠나 비덱을 만들어 놓고 삼성은 코어 스포츠에 돈을 주고 그러면 이게 최순실 돈이잖아요. 그러면 코어 스포츠는 이 돈을 빼서 부동산을 매수해도 되고 아니면 차명으로 자기가 돈을 관리해도 되고 쉽잖아요. 자기 돈을 안 옮겨도 되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결정적인 게 박근혜 전 대통령이 뭐라고 그랬어요? 경제 공동체 아니다. 내 통장에 돈 들어온 거 있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 그리고 지금 상황을 보면 사실은 지금 전부 다 전면 부정하고 있는데 녹취가 그때 녹취하셨죠? 네, 제가 큰일 났네. 예. 큰일 났네. 예, 10월 27일. 그거 잠깐 들어볼까요? 네. 최순실 씨가 핸드폰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걸 한번 들어보시겠는데요. 여기에 이 전화하는 분의 목소리가 굉장히 이제 궁금해들 하셔서 제가 이분이 누군지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본인한테 전화해서 승낙을 받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분은 정동춘 이사장과 같은 K재단에 있는 노승일 부장입니다. 네, 좀 틀어주세요. 내가 쓸데없는 얘기 뭐하래요, 그거. 그 폰을 그래서 냈어요? 예? 그 폰을 냈어요, 그래서? 그 폰, 예, 모르겠습니다. 그 폰을 제출했는지 어쨌는지 아직 모르겠습니다. 큰일났네, 뭐라고 얘기가 났어요? 정말 그랬어요. 예. 큰일났네. 그러니까 예. 그한테 정신 바짝 차리고 걔네들이 네. 이게 완전히 그 조작품이고 얘네들이 이거를 이거 훔쳐가지고 이렇게 했다는 걸 몰아야 되고 이성원이도 아주 그 기획적으로 하고 돈도 요구하고 이렇게 했던 저걸로 해서 이걸 하지 않으면 우리를 안 시키면 다 죽어. 큰일 났네. 큰일 났네. 그거 왜 저 최순실 머리 위에 있었던 것 같아요, 노부장이. 그런데 저 이제 약간 얘기가 좀 궁금한 게 그 정청래 전 의원이 트윗에서 최근에 그런 얘기를 해요. 그 노승일을 괴롭히는 세력이 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전에 보니까 최순실 굉장히 무서운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 것 같고. 근데 이런 거에 비춰보면 지금 그런 세력이 본인이 있다고 느끼는지 있다면 어떤 사람들이라고 보는 건지. 그 부분은 미행을 하고 한 게 제가 인지한 게 2차례가 있었고요. 그 이후에는 제가 인지를 안 하려고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너무 인지하다 보면 거기에 트라우마가 생겨서 제가 움직이지 못할 것 같아요. 최근에도 그런 느낌을 가진 최근에는 없었습니다. 최근에는 없었고 그 세력들은 제가 봤을 때는 이 재판을 받는 사람들 중에 누군가는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그럼 왜 공익신고자 그 보호법이 딱 있는데 거기는 왜 그 요청을 안 했어요? 요청을 안 한 건 저는 내부 고발자도 아니고 공익제보자도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공익제보자로서 신청을 해서 제가 거기에서 뭐 보호를 받거나 또 생계비를 좀 받는 거는 그건 결과적으로 국민의 세금이잖아요. 근데 제가 국민의 세금을 받을 정도로 그렇게 떳떳한 일을 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신청을 안 했어요. 녹취 저거 말고도 많이 있죠. 하나만 여쭤볼게요. 예. 지금 그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최순실 씨랑 정말 경제적으로 이해관계가 같았냐, 경제 공동체였냐 이 부분이거든요. 근데 본인이 아는 한도 내에서 최순실 씨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 간의 경제적 이해관계나 그리고 공통관계를 입증할 만한 혹은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거가 뭐가 있나요? 딱 하나만 말씀드리면은 의상실 관련이에요. 의상실에 근무했던 직원이 세 분이서 계셨거든요. 세 분이. 의상만 전담했던 분이 세 분이에요. 근데 이분들의 급여를 최순실이 줬어요. 그리고 이분들의 급여 한 분이 급여에 대해서 좀 불만이 있었어요. 나도 좀 올려달라고 해서 그러면 소장님하고 면담을 해봐라. 그래서 그 소장님이 최순실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최순실하고 면담을 해서 급여를 올려줬던 게 최순실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최순실은 뭐 옷값을 다 받았다, 뭐 했다, 뭐 하잖아요. 근데 그 의상실 자체가 최순실 거였어요. 운영도 최순실이 했고. 근데 대통령이 돈 다 지불했다고 그러잖아요. 의상실이 최순실이가 운영했다 하더라도 대통령이 옷값을 줬으면 상관이 없는 거라 그걸 가지고 경제공동체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대통령이 언제 돈을 줬대요?
대통령이 주었다고 계속 얘기하고 있죠. 아니, 그러니까 한두 번은 줬겠죠. 근데 뭐 봉투해가지고 그거 말고 딴 건 없어요? 그게 뭐였냐면요. 돈을 줬다. 이거는 제가 기억하는 건 그거예요. 제가 당시에 그 의상실에서 있었을 때 대통령이 어디 그 순방을 갔다 왔었어요. 네. 그러고 나서 그 직원들한테 보너스를 준 거예요. 누가? 최순실이가? 최순실이 와서 보너스 뭐 대통령이 고마워하셨다. 돈을 주셨다 하면서 보너스 주셨. 전 거기까지는 기억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 박근혜 그때 현금으로 줬죠. 박근혜 전 대통령을 모시고 왔던 최순실 씨 입장에서는 옷을 해준 것이 청와대 들어갔을만이 아니라 그 이전에도 많았겠죠. 그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디 시장 가서 옷을 샀겠어요? 그럼 누군가가 했을 것이고 그 누군가 했는 거는 결국 최순실 씨가 미용 의상실을 차릴 정도라고 얘기하면은 감이 잡히는 것이죠. 그래서 뭐 돈을 몇 번 왔겠죠. 그러나 전체적으로 그 옷이 값이 얼마며 대통령 되고 난 다음에도 얼마나 많은 옷들 입고 해외 다녔습니까? 그 돈을 다 지불했다고 다? 아무튼 그런 측이 봅시다. 저 하나만 더 질문할게요. 한 김에 제가 말 나온 김에 아까 그 얘기 중에 대학교 한체대 학생회장을 했다고 그래서 저는 지금 노성일 부장을 앞서는 그 공익제보자가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인의 신상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정의를 위해서 우리 사회의 바른 길을 위해서 자신을 좀 던진 분이라고 높게 평가합니다. 그리고 이 방송에 나와서까지도 상당히 예민한 얘기일 수도 있는 것을 국민을 위해서 알 권리를 위해서 또 할 수 있는 거는 높게 평가하는데 최근에 한 인터뷰로 보니까 정치를 하고 싶다는 말씀을 하신 기억이 나요. 혹시 그런 말 인터뷰 하신 적이 있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 정치의 본질은 정의입니다. 정치의 본질은 정의고 저런 분들이 나와서 우리 한국 정치를 할 경우에는 오히려 대한민국 정치는 훨씬 더 발전되겠다 생각하고 있는데 최근에 일전에 최순실 씨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잖아요. 그 과정에 인터뷰를 한 거예요. 혹시 이런 과정에서 정말 내가 정치를 해야 되겠다라고 확 와닿았던 어떤 그런 그 옛날부터 그런 생각했다가 아니라 최근에 있었던 특별한 어떤 계기가 어떤 게 있었을까? 왜냐면 왜 그 궁금하냐면은 그 계기에 결국은 정의라든지 자기의 양심이라든지 모든 게 녹아 들어있다. 포함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정치의 꿈은 그 1997년 총학생회장 되면서 이제 정치의 꿈을 가졌었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정치의 꿈을 버린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권력형 비리나 뭐 정의원 유착 뭐 이런 것들 봤을 때 정치가 바뀌는 거를 기다리지 말고 내가 나서서 정치를 하면서 바꿔보는 건 좀 어떨까. 그래서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공공의 이익과 행복을 추구해 주기 위해서는 내가 정치에 한번 나서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진짜 최 회장 임자 만난 것 같아요. 네? 그 고영태 씨하고 노승일 부장하고 친구죠. 네, 맞습니다. 의상실 녹화는 고영태 씨가 한 거죠. 네, 몰래 숨어서 한 거죠, 다. 녹취도 그거는 고영태가 그 의상실 녹취록은 CCTV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거 설치한 게 누구예요, 그러면? 고영태가 설치했죠. 그렇죠. 예. 그리고 최순실이가 큰일 났네 하면서 얘기하는 거를 다 녹취했죠. 그거는 제가 녹취한 거고. 그러니까. 예. 왜 그때 녹취한 거예요? 그때 저는 자료만으로 다 충분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사람을 속여가면서 이렇게 몰래 녹취하면서 그거 갖다 이제 증거 능력을 삼아가지고 하려는 생각은 없었어요, 의도는. 근데 당시에 제가 그 조사를 받고 있는 과정에서 담당 검사님이 최순실 씨의 음성을 좀 들어보고 싶다라고 말씀하셔가지고 그 부탁 때문에 제가 녹음 버튼을 눌러서 녹취를 한 거예요. 다른 부분은 없습니다. 하나만 제가 여쭤봐도 될까요? 네. 그 장시호 씨가 뭐라고 증언을 했냐면 그 최순실 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된 이후에 구속되기 전인지 후인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삼성동 자택에 2층에 가서 돈을 꺼내서 쓰게 되면은 그 아기 손자 뭐 유치원이며 학비며 이런 걸 할 수 있을 거다라고 얘기했다라고 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그 최순실 씨와 박 전 대통령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같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설명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혹시 그 관계를 알아요? 왜 최순실 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집에 있는 돈을 가져다 쓰라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인지. 예, 저도 이번에 그 삼성 지난 5월 2일 날 삼성 재판 갔다 왔잖아요. 이재용 그 뇌물 재판에 증인으로 다녀왔었는데 그 전에 특검에서 잠깐 특검에서 저를 불렀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전에 이제 조사 진술했던 거 확인해 보고 좀 재판 증인 나와달라고 해서 갔었는데 우연찮게 이제 그 장시호 씨를 만나게 됐어요. 그 과정에서 장시호 씨가 10억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 봐라. 그러니까 10억이 그 박근혜 전 대통령 집에 있는 10억이라는 네, 거죠. 예, 그 돈이 원래 누구 거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최순실 거. 예, 예. 그걸 박근혜 전 대통령 집에 갖다 놨다? 네, 예. 그거 갖다가 그 뭐를 어떻게 해라 뭐 이렇게 얘기를 지시를 했는데 본인이 그때 당시에 잘 못 이해를 못 했다는 거죠. 장시호는. 저도 좀. 그 어디 간 거야, 그 돈은? 그 금고는 어디 간 거야, 도대체? 네, 찾아야죠. 아니, 그러고 조금 전에 얘기하다가 왜 녹취했냐 그러니까 그전엔 그럼 녹취한 거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거잖아요. 그거 한 검사가 이제 뭐 하나 최순실 음성이 필요하다 해서 그거 녹취를 한 거다. 네, 들어만 보고 싶다. 어떤 사람인지 인터넷에 보니까 사진은 봤는데 음성이라도 한번 듣고 싶다. 그래서 이제 녹취를 하게 된 거고. 그리고 박영선 의원한테 준 거고. 그렇죠. 박영선 의원님한테 제가 찾아뵌 거는 왜 찾아뵀냐면은 청문회 전에 그 서울중앙지검에서 중간 발표를 했었어요. 수사. 예. 근데 제가 조사도 많이 받고 자료도 충분히 다 제공했는데도 불구하고 중간 발표가 그렇게 제가 원하는 수준이 아니었죠. 예. 원하는 수준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거 이상하다. 그래서 청문회에서 그럼 이거를 나타나면 더 좋겠다 생각해서 박영선 의원 찾아간 거죠. 지금 재수사가 필요하다고 보시는 거죠, 그럼 전면적으로? 전면적으로 저는 재수사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녹취 같은데 우리가 민감했지만 자료가 충분하다는 건 네. 그거는 경제 공동체라는 입증할 만한 자료를 이미 충분히 경제 공동체를 모았다는 얘기예요? 그 자료를 자료예요? 입증할 만한 제가 이제 받았던 건 문체부에서 받았던 자료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청와대에서 이제 받았던 문건들하고 네. 그다음에 삼성 관련됐던 자료들 그런 자료들 다 제공해 드렸고요. 경제 공동체에 대해서 그 판도라 상자를 열 수 있는 계기가 있었어요. 뭐냐면은 고영태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전날에 제보를 했었어요. 무슨 제보를 했냐면 최순실이 은밀하게 문서를 보관해놓은 창고가 있다. 사무실이 강남에 예. 두 군데 있다. 네, 그때 그거 했다고 그 창고가 있다. 그래서 검찰이 안 주셨다는 거죠. 그렇죠. 압수를 안 했다는 9일 거죠. 날인데. 고영태가 구속이 되고 모 기자가 거길 가봤더니 벌써 물건들은 다 빠지고 없었다는 거죠. 아니, 저도 그리고 질문 저거, 하나 아니, 그거 하나만 제가 더 하고 기회 드릴게요. 그 큰일 났네 아까 들어보고 바로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큰일 났다 그래놓고 그때 왜 들어왔어요? 사실은 독일 가가지고 무슨 장기 은신을 하거나 네, 뭐 그러려고 했던 거 아닌가 저희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안 들어올 거다고 그랬어요 저희는 사실은. 그런데 금방 들어왔잖아요. 그럼 무슨 약속이 있었던 거예요 대통령하고 아니면 뭘 믿고 그랬는지 그걸 잠깐 준비된 내용 듣고 와서 답을 좀 구하겠습니다. 비선 시스를 뽑으셨는데 지금 심정에 대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한 말씀 하시죠! 박근혜 대통령과 무슨 관계이십니까? 국민이 누구한테 한 말씀 하라고! 이렇게 하면 아무 말도 안 했습니까? 국민 여러분께 한 말씀 해주세요. 조금만. 뭐라고요? 죄송하다고요. 여기 누르고 있어. 네, 좀 답을 주세요. 그거 어떻게 된 건지. 독일에서 최순실이가 어디로 갔다 들어왔죠? 영국으로 갔다 들어왔나요? 네, 네덜란드를 통해서 들어온 걸. 영국을 통해서 들어온 영국. 예. 영국 공항에서 탄 걸로 돼 있습니다. 네, 예. 그 전에 이제 제가 그 녹취했을 때 끝 말미에 나도 이제 곧 들어갈 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원래 들어가기로 약속이 돼 있었나 네. 보죠 대통령하고. 저 녹취록을 잘 들어보시면 나도 곧 들어갈 거라고 해요. 그래서 저는 수요일 내 29일, 30일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저는 녹취하고. 몰랐던 거죠. 안종범 전 정책수석이 뭘 줬어요? 수첩? 대응 문건을 줬잖아요. 대응 문건. 네. 이번 그 검찰 조사의 대응 문건을 이제 네, 맞아요. 줬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그걸 찢어진 걸 제가 붙여가지고 검찰에다 제출을 하고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청와대에서는 이걸 은폐하기 위해서 조직적으로 움직였었던 거예요. 대응 문건도 갖고 뭐 K스포츠 주고 미르도 주고 뭐 정경련도 주고 그래서 조사받으면서 이런 질문하면 이렇게 대답해라. 말을 맞춰놔야 되잖아요. 거기까지는 다 청와대도 될 줄 알았던 거죠. 근데 갑자기 대응 문건이 나타나 있고 조직적 은폐가 나타나 있고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생각했던 것보다는 완전히 꼬인 거죠. 수습이 이제 더 이상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최순실하고 그럼 박 대통령하고 뭐 새벽에도 전화하고 했다는 것도 알아요?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얼마 정도 통화했는지는 몰라도 장시호 씨 얘기로는 몇 번 통화를 했었다. 그리고 그런 말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최 선생님이 안 들어오면 해결이 안 된다. 그런 말도 했다고 하죠. 아, 박 대통령이? 예. 그 최순득 씨를 통해서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그래서 최순득 씨가 최순실 씨가 독일로 간 거죠. 이후 귀국할 때까지 박 대통령, 박 전 대통령하고 한 127회 통화한 걸로 그렇게 추후에 확인됐죠. 근데 저는 지금 우리 노 부장님한테 좀 여쭤보고 싶은 게 뭐냐면 그 최근에 지금 이완용 의원이 그 소송 명예훼손으로 소송 돼 있죠. 소송이 지금 들어가 있죠. 근데 그 어떤 분이 이제 후원회를 만들었는데 3일 만에 1억 5천만 원 이건 엄청나거든요. 거의 대선 후보급의 그 아마 후원이 지금 답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데 아마 그만큼 국민들이 우리 노 부장님에 대해서 그 응원하고 성원한다 이렇게 이제 해석될 수 있는 게 물증으로 나왔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저는 그거하고 좀 다르게 재판 과정에서 노 부장님이 독일의 코어 스포츠라고 하는 곳에 노 부장님의 후임자가 생겼다는 얘기 들었죠. 그 장남수라고. 이 사람 증언은 페이퍼 컴퍼니라고 노 부장 계속 주장했는데 페이퍼 컴퍼니가 아니다. 그 증거로 자기는 그 실제로 월급을 코어 그 계좌로부터 받고 세금도 내고 보험도 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반박을 한번 해보세요. 제가 당시에 그 재판을 하는 과정에서 그 태평양 변호인한테 제가 반박을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반박을 하려고 그랬는데 제 말을 끊더라고요. 그래서 못했어요. 근데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리면 자, 정유라를 도와주기 위한 수행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정유라 개인 말을 관리하는 말관리사도 있을 테고 정유라의 남편의 친구, 그다음에 정유라 또 도와주는 아주머니 모든 사람들이 정유라를 도와주기 위해서 독일에 간 사람들인데 가장 뭐가 필요하겠어요? 체류 비자가 필요할 거예요. 비자. 네. 체류 비자가 필요합니다. 근데 독일에 가면 일단 체류 비자가 6개월짜리는 받을 수 있어요. 자기가 노동 행위를 안 하더라도 내가 앞으로 취직을 할 거다 해서 6개월짜리는 받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 체류 비자를 받고 그게 제일 간편한 게 뭐겠어요? 회사를 통해서 노동 비자를 받는 게 편했잖아요. 그럼 노동 비자를 받으려면 이 사람들이 세금을 몇 해 냈고 국민연금에 가입이 되어 있고 건강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는 게 확인이 돼야 돼요. 처음만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런 방법으로 체류비자 때문에 그런 방법으로 그것 때문에 그 법인 계좌를 통해서 급여를 받았던 거지. 다른 이유가 실제로 아니거든요. 이 컴퍼니가 실제로 존재하는 게 아니고 페이퍼 컴퍼니긴 한데. 페이퍼로 위장을 해가지고 위장을 이 해오다가 체류를 위해서 아마 체류비자 때문에 형식적으로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삼성에서 그렇게 얘기하는데 자, 삼성은 이 합병 전에 이루어진 게 아니고 합병 후에 이루어져서 뇌물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다면은 당시에 2015년 8월 26일에 계약할 때는 코어스포츠랑 계약했지 비덱이랑 계약한 게 아니에요. 그들이 급여를 받았다는 그 계좌는 비덱 계좌로 저는 알고 있어요. 법정에서 다른 방향으로 좀 물어볼게요. 자, 지금 재판이 열리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최순실 씨가 재판정에서 하는 이야기들을 이렇게 보면 맥락이 안 익혀질 정도로 좌충우돌하거든요. 그런데 노승일 부장은 그래도 가장 가까이 오랜 기간 동안 지켜봤잖아요. 자, 최순실이 두 가지 질문입니다. 하나, 이경재 변호사의 변호를 이 방향을 듣고 최순실이 하는 행동이냐. 예를 들어서 최순실이 직접 나서서 막 신문을 하잖아요. 증인들을. 그게 원래 최순실의 캐릭터냐 아니면 이 전체적인 어떤 변호 전략이냐 하는 거. 두 번째는 지금 최순실이 이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혹은 이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는 거를 볼 때 노승일 부장이 볼 때 최순실이 지금 어떤 생각을 갖고 있다. 이를테면 이 재판이 유리하다. 최순실이 생각하기에 이 재판이 어떤 점으로 몰아가면 굉장히 괜찮겠구나라고 최순실이 생각하는가. 실제로 그 행동들의 말을 지켜봤을 때. 이 두 가지 질문. 최순실 씨가 요즘에 이제 재판 과정에서 그전에는 이경재 변호사가 다 주도를 했었거든요. 제가 증인 나갔을 때까지만 해도. 근데 그 이후서부터 본인이 주도를 해요. 그건 본인 캐릭터 맞아요. 본인 성격 맞아요. 그리고 본인이 지시를 하는 것도 맞는 것 같아요. 왜? 제가 같이 일해본 과정에서 제가 인지하고 있는 거는 최순실이 충분히 저렇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속된 표현으로 이런 생각도 했었어요. 제가 부러진 화살을 영화를 봤었는데 안성기 씨가 연기하는 모습을 봤었거든요. 그분은 굉장히 본인이 억울한 상황에서 본인이 변론을 하잖아요. 근데 본인이 억울하지도 않고
그런데 안성기 씨도 흉내를 내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부러진 화살에 안성기 씨를 흉내를 내는 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억울하지도 생각해요. 않은데. 네. 억울하지도 않은데. 정말 제가 봤을 때는 그 사람은 억울한 게 없어요. 억울한 것도 질문들이 너무 또 지금 보시기에 어쨌든 최순실은 자기가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재판 과정에서 최순실이 하는 말들을 보면. 인정하는 것보다 차라리 부인하는 게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왜 그러면은 최순실이 인정한과 동시에 박근혜가 대통령이 무너져. 망하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무너지면 어디가 무너지냐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보수의 아이콘이잖아요. 네. 보수 세력이 완전히 무너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보수 세력이 그나마 서 아니 있으려면 뭐 벌써 정치인 된 것처럼 그 얘기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지금 전혀 이거 지금 딱 하나 아니 다 필요 없어요. 그런 얘기 하자는 거 아니고 최순실이가 일단 글을 잘 써요? 못 씁니다. 대통령만 글을 잘 쓴다고 생각을 하셨나요? 아, 아닙니다. 최순실이 돈 많아요? 돈은 많다고 생각합니다. 부동산 쪽에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돈에 재단을 만들어서 그렇게 돈을 빼돌리려고 집착을 했을까요? 대통령을 위해서? 욕심이 과했던 것 같아요. 예, 그 최순실이라는 사람은 만족이라는 게 없어요. 네. 그리고 만족이라는 게 없다 보니까 충족이라는 것도 없어요. 본인이. 예. 좀 정신적으로 좀. 뭐 대통령이 노후를 위해서 한 게 아니고. 그런 건 모르겠어요. 그건 몰라요. 네. 본인 자체가 욕심이 끝이 없다. 네, 예. 남한테는 인색하고. 그렇죠. 뭐 이쑤시개처럼 봤다는 난 말은 또 듣다가도 그게 뭐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사람을? 그러니까 항상 본인이 원하면은 사람이 채용이 되니까. 예. 그러니까 조그만 마음이 안 들면 마음에는 버리면 되고. 쓰다 버리고. 네, 쓰다 버리고. 돈만 주면 뭐 오겠다는 사람 수하게 많다. 그렇죠. 예, 예. 그리고 서영호 소장은 지금 무슨 깊은 생각에 빠져 계십니까? 질문이 없네요. 아닙니다. 저는 뭐 물어보고 싶은 게 2015년 12월에 우리 노승일 부장이 최순실과 삼성의 관계를 폭로하겠다고 했더니 고영태가 말리잖아요. 야, 너 우리나라 언론이 다 보수 언론이어서 너 네가 그러다 죽는 수가 있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최순실과 삼성이 예전부터 오래된 관계이고 본인이 볼 때 유착 관계가 심했고 또 그것을 언론에 얘기한다고 했더니 왜 고영태 씨가 만류했는지 그때 상황을 좀 자세하게 설명해 줄 수 있나요? 고영태가 저를 만류했던 거는 저를 위해서 말려준 거예요. 왜 그러면 당시에 그 청와대의 힘은 언론을 장악할 수 있는 막강한 힘이 있다. 박근혜 대통령 시절.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괜히 떠들고 다니지 마라. 그래서 그때부터 그러면 고영태하고 이제 같이 뭐 이것저것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한 거예요? 저는 그때서부터 이제 증거를 이제 수집한 거고 고영태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 하나는 지금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정유라는 럭비공이다. 귀국해 입을 열면 다 터진다. 이 얘기가 왜 나왔는지를 지금부터 좀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제가 생각할 땐 정유라는 제가 어렸을 때는 얌체공이 있었어요. 어디로 튈지 몰라서 얌체공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친구가 자체가 핵폭탄은 아니에요. 핵폭탄 한 번 터지고 끝나잖아요. 그 친구는 제가 봤을 땐 지뢰라고 봐요. 수십 개의 지뢰. 이렇게 건드리면 이렇게 터질 수 있고 저렇게 건드리면 저렇게 터질 수 있어요. 그 친구 들어오면 상황이 또 어떻게 돌변할 수도 몰라요. 그거는. 뭐 지금까지 어른들이 거짓말했던 게 다 탄로가 날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독일 오게 된 것도 박원호 전무님께서 저한테 애기 낳고 신경 복잡하고 어머니랑 자꾸 싸우게 되니까 아시다시피 저희 어머니랑 저랑 그거 사인까지 재산 포기각서까지 쓸 정도로 사이가 많이 틀어졌었는데 계속 남자친구가 마음에 안 들다 보니까 계속 문제가 이어졌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랑 아예 대화를 안 하는 사태까지 왔었고 중간에 항상 전무님을 끼고 얘기하는 상황까지 왔었던 거예요. 저는 사실 궁금해서 정유라하고 가까이 많이 시간을 보내신 분이죠? 예, 한 3개월 정도 같이 있었습니다. 그래요? 네. 어때요? 정유라는 당시 독일 생활이 상당히 폐쇄적인 생활을 했었어요. 예. 당시에 제가 이제 8월 달에 갔을 때는 엄청나게 무더웠을 때거든요. 에어컨도 없는 집에 창문도 다 닫아놓고 커튼도 다 친 상태에서 아무도 밖에서 안을 보지 못하게 그렇게 해놓고 살았거든요. 그렇게 살지? 그러니까 좀 안 됐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불쌍하게 봤었어요. 왜 이 친구가 이렇게 살지? 저는 그때 당시에는
아이가 있는지도 몰랐었어요. 처음에. 아이고야. 네, 그러고 나서 한 보름 지나고 나다 보니까 아이가 있다라는 걸 이제 누가 얘기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저렇게 폐쇄적으로 사는구나라고 해서 저도 안타깝게 생각했던 친구 중에 한 명이었었어요. 한성실 한다면서요? 네, 성인. 저는 굉장히 좋게 봤었는데 어떻게 보면 본인 때문에 이게 프로젝트가 만들어진 거잖아요. 독일이라는 부분. 그러니까요. 뭐 말도 엄마의 욕심이지만. 그런데 본인이 말을 안 타는 거예요. 하여튼 엄마 말을 되게 안 들었네. 말도 안 타고 말도 안 듣고 말이 문제죠. 그러니까. 말이 문제래 정말. 자, 개 얘기를 좀 해볼까요? 지금 엄마 그러니까 최순실하고 정유라하고 굉장히 싸우는 게 개 때문이다. 개를 뭐 못 기르게 하고 뭐 해서 그럼 개를 기르게 해줄 테니까 말을 타라. 뭐 이렇게 설득도 했다고 하고 또 그 옆집에서 신고를 하는 게 개 때문에 이제 신고를 하게 되잖아요. 네, 그렇죠. 도대체 개를 어떻게 집착을 했길래 개 얘기가 그렇게 나오죠? 개를 한두 마리 키우는 거는 저도 좋다고 생각해요. 많이 키워도 좋다고 생각을 해요. 뭐 10마리 키워도 되고 200마리 키워도 되고 저는 많이 키워도 좋다고 생각하는데 단 하나 관리 부분이죠. 그렇죠. 개를 전혀 관리를 안 하는 거예요. 관리를 하고. 그리고 할머니 입장에서 문 열고 들어왔는데 개가 11마리가 뛰어다니고 고양이가 3마리 뛰어다니고 그 거실에 똥하고 오줌하고 이렇게 범벅이 돼 있는데 본인의 손자가 거기 기어다닌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어떤 할머니가 좋아하겠어요. 그러니까 개하고 고양이를 좀 분리해서 키워주길 바랬던 거고 근데 그게 정유라는 품어서 이제 살길 원했고 엄마 입장에서는 분리를 해서 그냥 깨끗하게 좀 키워라 라고 거기까지 절충이 들어왔었는데 나는 개하고 고양이가 이렇게 못 살게 하면 난 말을 안 타겠다 이러면서 이제 괴팍한 성격이 나왔죠. 성격이 좀 그러네. 노부장님 저는 또 궁금한 게 지금 개 얘기하니까 그러는데 왜 저기 이 정유라 씨에 대한 엄마의 관심이 좀 상식을 지나칠 정도예요. 그죠, 좀 이상하죠. 대한민국 어머니들은 누구나 다 자기 딸에 대해서 그렇게 애정을 갖고 있고. 그 정도는 이 정도는 이거는 정상이 아니에요. 너무해, 너무. 그리고 아빠들은 뭐라 그랬다고요? 생물학적 아빠가 아버지, 생물학적 아버지라고. 그러니까 옆에서 우리는 뭐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니까 옆에 한 몇 개월 같이 있어봤잖아요. 네. 그러니까 노 부장님 생각할 때 왜 최순실 씨는 그렇게 이 딸한테 집착을 할까? 어떻게 결론을 내렸어요? 그거에 대한 궁금증이 이번에 이제 모 방송국하고 독일을 제가 다녀오면서 풀렸어요. 네, 거기 가서 이제 최순실 씨를 과거서부터 도와줬던 지인분들을 만나뵈러 다녔는데 최순실 씨가 정윤회 씨하고 결혼 생활하면서 아이를 못 가졌었대요. 아이를 못 갖다가 시험관 아이. 네, 시험관 아이로 태어난 게 정유라고. 그래서 정유라가 생물학적 우리 아빠라고 표현하는 게 정자만 제공했다. 그 표현인 것 같고. 그럼 잘할 때는 별로 아버지로서 뭐 해준 게 없다는 뜻인가요? 본인에게? 아니면 잘할 왜 때는 왜 없지? 시험관 아기라고 해도 어쨌든 아버지 어머니잖아요. 예, 근데 잘할 때는 할머니 할아버지도 계셨고 그다음에 그 같이 일했던 그 아주머니가 계셨어요. 나이 드신 아주머니가 정유라를 어렸을 때부터 이제 돌봐주신 아주머니가 독일까지 오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정유라는 어렸을 때부터 공주로 키워 살았다. 제가 그 정유라가 다니면 5명이 붙었대요. 이야. 집에서 일하는 사람이 5명이 붙어서 어떻게 된 거야 도대체? 관리를 했다는 거죠. 엄청나네. 나이는 22살이 맞아요? 네. 제가 그 독일에 있을 때 20살이었으니까요. 올해 22살. 아니 근데 아빠를 생물학적 아빠라 그러면 시험관 아기였으면 결국 엄마도 생물학적 엄마 아니? 그렇죠. 뭐 따지고 보면 아니죠. 자궁의 임신은 해요. 잠깐, 수정만 다 바깥에서 하고. 그렇죠. 이거 잘 모르시네요. 잠깐 들어보세요. 홀로 살면서 챙겨야 할 여러 개인사들을 도와줄 사람조차 마땅치 않아서 오랜 인연을 갖고 있었던 최순실 씨로부터 도움을 받게 되었고 왕래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가장 힘들었던 시절에 곁을 지켜주었기 때문에 저 스스로 경계의 담장을 낮추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저는 1998년 처음 정치를 시작했을 때부터 대통령에 취임하여 오늘 이 순간에 이르기까지 오로지 국가와 국민을 위하는 마음으로 모든 노력을 다해왔습니다. 단 한순간도
근처의 사익을 추구하지 않았고 작은 사심도 품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최순실이 어려워했던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네. 저희가 그 K스포츠가 태권도 시범단이 있었거든요. 그 태권도 시범단을 만들게 된 동기가 박근혜 전 대통령 멕시코 행사 순방 때문에 문화 행사로 이제 태권도 시범단이 필요한데 거기 그래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본인이 스케줄을 갖고 오면 본인이 다 고쳐요. 최순실이 태권도 시범단은 뭐 15분 아니면 뭐 20분, 뭐 순서는 어디, 그다음에 이렇게 본인이 다. 도대체 뭐 이 정권에서 그 전 정권에서 뭐 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최순실이? 실세죠, 실세. 그러면 최순실이 최근에 한 말 있잖아요. 대통령에 대해서 자기는 아이돌 스타처럼 좋아했고 또 존경도 하고 여러 가지 수식어로 붙인단 말이에요. 네. 노승일 부장 어서 나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좋아 보이네요? 네. 뭐 어떻게 지내세요? 요즘에 그 K스포츠 재단은 정상적으로 출근을 하고 있고요. 그거 아직 있어요? 재단이? 네네. 지금 문체부에서 설립 취소하라고 설립 취소에 대한 문건을 보냈는데 문체부에서 주장하는 설립 취소 그 요건이 저희로서는 받아들이기가 좀 힘들어서 저희가 그래도 설립 취소가 되더라도 저희가 억울한 면은 좀 밝히고 그다음에 저희가 설립 취소하는 게 낫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해서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하고 있고요. 그럼 직원들 다 월급 나오고요? 아닙니다. 지금 직원들 월급 못 받은 지 3개월 이상 됐습니다. 그래요? 네. 왜 못 주게 돼 있는 거죠? 당시에 그 정동춘 전 이사장님께서 나가시면서 이제 그 급여 계좌에 대한 부분을 비밀번호로 바꿔놨어요. 그래서 저희가 접근을 못해요. 정말 시작하면서 정말 이야 어떻게 오늘 심하게 할 수가 없겠습니다. 아니 가만히 있어요. 그 이름 저 정동춘 이사장은 그러면 안 나와요? 네, 그 1월 13일부로 그 임기가 만료가 됐기 때문에 출근 못 하고 있는 상황이죠. 아니 그리고 다시 한번 통장 비밀번호를 그러면은 이사장 혼자 알고 그 사람이 통장 관리를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재단에 있는 사용인감을 갖고 나가서 그 거래은행에 가서 비밀번호를 다 바꿔놓은 거죠. 이거는 법적으로 처벌 대상이에요. 그래서 저희도 그래서 이걸 이럴 수가 없어요. 네, 예. 뭐 이런 이사장이 있어요? 뭐 이런 재단이 있고? 예. 그리고 왜 그걸 그만둬요? 가만둬요? 석 달 동안이나 당장 찾아가지 도장 내놓으라고. 저희가 그래서 이제 법적으로 지금 대응하고 있고. 법보다도 그냥 찾아가라니까요. 빨리 어디서 하는지 몰라요? 압니다. 여유가 있으신 모양이네. 그림 좀 석 달이나 월급 못 받는데 지금 뭐 이게 조금 진정하셔야 되겠습니다. 화가 우리 나시더라도 저희도 똑같은 마음이긴 한데 월급을 안 받은 적이 없나 봐요. 그래도 이재희 교수는 저는 월급 못 받아본 적이 있어가지고 그럼 큰일 나요 이거. 그럼요. 그렇잖아요. 생계가 걸려 있는데 직원들을 불러다가 놓고 재단은 저 최순실이가 만든 거, 최순실이가 만든 거죠. 맞습니다. 그럼 그렇다고 봐야죠. 그래서 지금 마음이 급해가지고 아직 시간이 많으니까 6시 33분 이제 하나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최순실이 나서는 사람이 아니어서 본인이 비선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이런 진술을 했다는 거예요. 이 의미부터 우리 패널들께 여쭤보면서 제가 잠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름도 여러 개, 호칭도 여러 개, 정말 미스터리한 인물입니다. 최순실. 1956년 이름은 최필려였습니다. 최필려. 79년에 최순실이가 됩니다. 그리고 2014년에 최서원으로 등장합니다. 시녀 같은. 또 한쪽에서는 최 선생님으로 불리고 노 부장님은 최 회장님으로 불렀나 봐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고영태 씨 얘기로는 청담동 아주머니 인상이었다. 차은택 얘기로는 최순실은 보스. 그 영향력에 놀랐다. 장시호 이모를 거스를 수가 없다. 대빵이다. 이영선 휴대전화에 선생님 이렇게 저장돼 있고 정호성은 대외적으로는 없는 사람인데 나타나가지고 이게 시끄러워진 거 아니에요. 전 대통령은 나서는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들어보시죠.
의견 듣자고 보낸 거잖아요. 예. 아니 의견 듣자고 보낸 게 아니라 이렇게 할 거다. 이렇게 발표된다. 그거를 왜 최순실에게 알려줘요? 그동안 뭐 대선 때도 같이 쭉 해왔고 그리고 최순실 씨는 기본적으로 저희 입장에서는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대외적으로 없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존재하지 않고 그냥 뒤에서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도와주는 사람이었지. 근데 안타깝게도 지금 이 상황까지 오게 된 게 이분이 이렇게 밖으로 이렇게 뭔가 등장하면서 뭔가 일이 지금 이렇게 꼬인 것 같은데. 증인이 지금 얘기한 그 말이 결국 비선 실세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 됐습니다. 네, 이 얘기에 대해서 패널들의 생각을 쭉 듣고 그리고 노승일 부장에게 궁금한 것들을 하나하나 질문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노 변호사님 다 쓰셨네요? 네. 이거 서둘러서 간단히 말씀. 그러니까 원래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최순실 씨를 지칭하기를 시녀 같은 사람이다. 네. 그리고 사실은 평범한 가정주부라고 생각했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최순실 나서는 사람이 아니라서 비선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이 말의 뜻은 저는 이 사단법인이 만들어지면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하잖아요. 네. 그 장소를 김종 제2차관이 일산 올림픽 스포츠센터나 분당 올림픽 스포츠센터 둘 중에 하나에 문건을 두 건의 문건을 갖고 와서 선택을 하면 거기에 써줄 수 있다고 했단 말이죠. 그리고 또 운영권까지 준다 했었어요. 그래서 이게 권력형 비리구나 생각했는데 당시에는 김종 차관으로부터 가져온 문서가 공식적인 문서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고 독일에 가서 삼성하고 코어 스포츠가 계약을 하면서 계약서 하고 그런 것들 이제 하나둘씩 모으고 진행되는 상황들을 보니까 이거는 정경유착이구나. 이거는 내가 필히 자료를 잘 준비해서 알려야 되겠다. 이런 거를 안 알리면 우리나라 경제나 정치나 분리가 안 된다. 그게 좀 상식이 안 맞아요. 정의관념과 소명의식 때문에 그러니까 원래 저 어려서부터 정의관에 불탔어요? 예. 예. 조금 저는 만나서 꼭 물어보고 싶었던 게 이종근 실장이래. 노승일 부장은 죄송합니다. 박 대통령이 늘 말했던 배신자예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예. 그럼 배신의 동기가 있어야 돼요. 네. 배신의 동기가 상식적이어야 돼요. 네. 분노의 동기도 상식적이어야 돼요. 네. 왜 갑자기 평범한 회사원이었던 노승일이 네. 갑자기 이 사회를 이렇게 흘러가는 걸 보면 내가 안 되겠다? 그 생각을 갑자기 정의감에 불타기 시작했다? 네. 그거를 설득시켜 보세요. 시청자들이. 제가 그 한국체육대학교를 졸업을 했어요. 예. 제가 1997년도에 한국체육대학교 19대 총학생회장을 했었거든요. 당시에서부터 총학생회장은 아무나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 처음 듣는 반드시 일이네.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총학생회장이 되면서 학우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줄 수 있는지, 그다음 학교 발전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그런 생각을 예. 하고 예. 그리고 이제 정치에 대한 관심도 많았었고. 아주 임자 제대로 만났네, 최 회장이. 개인의 서영호 소장님. 노승일 부장님 개인 동기 이렇게 최순실 게이트를 폭로하게 된 동기가 될 수도 있고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최순실의 가장 입무거운 신복이었고 K스포츠 미르재단에 대해서 상의할 정도였고 특히나 독일에서 최순실이 국내 재산을 빼돌려 독일로 가져갈 것을 고민할 정도로 중요한 일을 노승일 부장을 파견해서 자기 딸을 관리하는 집사 역할까지도 맡기는 우리들이 볼 때는 것 같아요. 상당히 신복인 것 같았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최순실은 삼성에 받은 돈으로 30억짜리 말 타고 수백만 원씩 쇼핑하고 명품 입고 다니면서 언론에 보도에 따르면 노승일 부장은 150만 원 월급도 안 받고 마국간 옆에 임시 거주지를 만들어서 배가 고파서 소면을 간장에 찍어 먹고 호두를 주워 먹었다 이런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실제 최순실이 독일에서 생활상이 어땠고 노승일 부장에 대해서 어떻게 대했는지에 대해서 좀 알고 싶고 혹시 그것이 개인에 대한 이런 차별과 이런 것들이 혹시 최순실의 이율배반적인 모습 때문에 분노해서 이런 폭로에 나서게 된 건 아닌지. 그거는 아니고요. 제가 폭로하게 된 거는 정경유착의 하나의 고리를 끊고자 해서 폭로를 한 거고. 실생활 독일에서의 생활은 독일에서의 생활은 원래는 고영태하고 저하고 이제 대학교 동기거든요. 고영태의 소개로 최순실을 만났고 2014년 2월도 독일도 고영태의 소개로 또 다시 가게 돼요. 근데 최순실이 가장 믿고 그다음에 많은 상의를 의논을 했던 게 고영태였거든요. 그러니까 고영태의
친구이니까 많이 믿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독일까지 보냈던 거고, 삼성과 코어 스포츠가 2015년 8월 26일 날 계약 전에 고영태가 독일로 들어왔었어요. 와서 앞으로도 앞으로 승마에서도 올림픽에서 금메달이 나올 수 있다. 충분히. 왜 삼성에서 이렇게 전폭적인 지원을 해주면이라고 했는데 거기에 당시 그 자리에 있었던 박원호 대한승마협회 전 전무가 하는 말이 꿈이다 그건. 뜬구름 잡는 얘기다라고 해서 거기서 좀 대화가 더 오갔나 봐요. 그런데 고영태가 내렸던 결론은 이 사람들이 정말 이 프로젝트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마음은 돈에 가 있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고영태는 이제 나는 이제 여기에서 일을 안 하겠다. 좀 발을 빼겠다 해서 고영태가 이제 한국을 먼저 들어갔어요. 그 과정에서 최순실이 고영태 친구 노승이니까 너도 들어가라.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저한테 저렇게 반대를 하지 않았나. 비선이 무슨 말인지 몰라요. 이 얘기 같아요. 왜냐하면 나서는 사람이 아닌 게 비선이거든요. 그러니까 비선이 국정농단 했다는 거하고도 끊어지네요. 그렇죠. 예, 모든 게 다 거기서. 이재영 교수님은. 네, 저도 뭐 똑같은 생각인데 이게 뭐 말인지 막걸리인지 박 전 대통령이 사실은 이 비선이라는 말 자체 진짜 잘못이에요. 비선이라 하면 보이지 않는 곳에 숨어서 할 수 있는 일을 다 한다. 이게 아마 비선의 정의고 아마 시청자들께서도 공감하실 텐데요. 이 말은 본인 스스로가 비선임을 인정하면서 비선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말인지 막걸리인지 구별이 안 된다. 박서희 목사님. 네, 얼핏 들어보면은 뭐 말이 되는 것 같은데 따지고 보면 말이 안 되는 말을 궤변이라고 얘기합니다. 궤변. 그걸 궤변이라고 얘기하죠.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거예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최순실 씨요 나서는 사람이 아니라서 비선이라고 생각했다. 이렇게 말하면 말이 되는 거예요. 그죠? 나서는 사람이 아니라서 비선이라고 생각했다. 나서는 사람이 아니 그것이 말이 맞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되죠. 말은 그러니까 궤변이 아닌 정어는 정상이라 나서는 사람이 아니라서 비선이라고 생각하면 말이 돼요. 그렇죠. 근데 나서는 사람이 아니어서 비선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얘기하면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시는 분인지 이해가 안 돼요. 무슨 생각을 그러지 마세요. 그래서 그것을 이해하지 않고 궤변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저 이 실장님. 네. 뭐 다 앞에서 다 말씀하셨어 사실. 근데 뭘 써놓으셨네. 예, 또 노승일 오늘 초대 손님인데요. 패널인 줄 알고 자기가 쓰셨나 봐요. 이거 좀 이따가 맨 마지막에 궁금한 게 맨 마지막에 사실 진짜로 이 안에서 진짜 헷갈려. 이종근 실장님. 이 안에서 박 전 대통령의 생각이 드러난 부분이 있어요. 진짜 믿고 있어요. 비선이 아니라고. 진짜 비선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아니라고 맞아요. 생각을 하고 실제로 시녀처럼 자신을 도와주는 사람, 평범한 청담동 아줌마 또 비서처럼 자신의 모든 일을 다 한 사람이 왜 무슨 비선이냐라고 지금 항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 것 같아요. 서영호 소장은? 네, 저도 그 최순실 씨 저 글에 대해서 몇 가지 지우고 몇 가지 첨가하면 되는데요. 최순실 나서는 사람 아니라 해서 나선은을 빼고요. 비선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해서 아니 대신 이상일 넣으면 되는데요. 그럼 뭐가 그럼 최순실 사람 아니라서 비선 이상이라고 생각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최순실이 대통령의 의료, 재테크, 스포츠, 인사, 문화 뭐 모든 것을 다 관장하지 않았습니까? 이건 뭐 제가 볼 때는 뭐 이건 사람을 넘어서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 대통령은 비선이 아니라 그 상황이라고 생각한 게 아니라. 물어보면 되잖아요. 그렇게 능력이 대단했어. 신선. 노부장 보시기에 최순실이. 저도 이제 앞에 이제 반대를 썼는데. 그럼 설명하세요. 최순실은 비선이 아니라 리모컨이 아니었나.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순실은 나를 작동시키는 리모컨 역할을 했다. 비선은 아니다. 저랑 가시 비슷하네요. 이야. 듣고 나니까 약간 최순실이 박 대통령을 리모컨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리모컨이라는 거예요? 최순실 씨가 리모컨이라는 거예요? 순진하시기는 이거 일부러 모른 척하지 마세요. 재밌게 하려고 지금 얘기하는 거니까. 최순실이 시키는 대로 대통령이 움직였다 이런 뜻이죠. 그렇죠. 그걸 대통령도 그렇게 알고 있었다. 네. 그래서 대통령이 탄핵이 된 게 합당하지 않나. 그럼 셀프 디스 한다는. 근데 오늘 왜 나온 거예요? 저 패널도 아니고 그걸 쓰고 갖다 놓긴 했지만 그러니까 그렇게 능력이 대단했냐고요. 능력보다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의지를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박근혜 전 대통령은 원했던 건 딱 하나 같아요. 대통령의 자리만 원했지 본인이 국정 운영을 어떻게 하겠다는 생각은 전혀 없었던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 귀찮아했던 것도 같아요. 몸도 피곤하고. 그러니까 어떤 한 사람은 대통령으로서 나가서 대통령은 안 되지만 국정 운영을 해보고 싶었고, 그러니까 서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져
줬던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냥 최소한만 움직여 준 거고 대통령은. 그러니까 저 최순실이 청밖의 대통령이라고 불렸지 않습니까? 청와대 밖의 대통령. 그런데 비밀리에 일요일마다 문고리 3인방하고 국정 운영을 논의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청와대에서 만든 그 요리사가 만든 음식을 좋아하고.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청밖의 대통령.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노승일 부장이. 뭐 궁금증이 해결이 됐어요. 그러니까 능력이 대단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최순실이 그렇죠. 대통령이 의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엄청난 능력의 소유자가 돼버린 거다. 그렇죠. 그렇게 된 거죠 지금. 네네네. 그럼 대통령이 왜 의지했는지 궁금한데요. 대통령을 의지하게끔 만든 질문하세요. 힘이 뭐예요? 네. 대통령을 의지하게끔 만든 최순실의 힘이 뭐예요, 그러면? 그 매력이? 그거는 잘 모르겠지만 40년 동안 같이 지내면서 본인을 떠받들고 수행하고 다 해줬잖아요. 그리고 정계 입문하게끔 만들고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그 대선 때 정윤회를 통해서 많은 역할을 해줬잖아요. 그리고 대통령까지 만들어줬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최순실이 갖고 있었던 이권들이 많아졌던 거죠. 예를 들어서 인사 개입 같은 경우에도 뭐 문화체육관광부가 에서 보면은 뭐 교문수석, 교육문화수석 김상률, 그다음에 차은태, 뭐 조카하고 외조카 사이잖아요. 외조카 삼촌 사이고, 그다음에 김종덕, 김종, 장관. 그다음에 송성가. 문화 라인, 문체부 라인을 다 본인이 갖고 있었거든요. 그럼 그 사람들 누구한테 이쁨을 보여야 되겠어요? 박근혜보다는 최순실한테 이쁨을 보여야 오래 연명하고 계속 지속될 수 있으니까 모든 정보들을 다 갖다 줄 수밖에 그리고 없죠. 자리 가려는 사람은 소문 빨라요. 다 알아요. 그렇죠. 어디 줄 대면 되는지를 금방 다 알고 글로 모이니까 힘이 세질 수밖에 없었다. 능력과 관련해서 사실 한 번 더 여쭤볼게요. 지금 다른 사람들은 사실 그 능력을 모를 수 있지만 그 밑에서 일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기업에서 사실 상사였어요. 보스였단 말이죠. 그러면 보스를 지켜보면서 리더십도 판단할 수 있고 또 결단력 또 뭐 이런 어떤 그러니까 분석력 이런 것들을 사실 상사한테 느낄 수가 있잖아요. 밑에 직원으로서. 그런 점에서 어떤 능력이 있었나? 그런 점은 아무런 능력은 없었어요. 질문이 안 되는 걸 물어보는 생각했어요. 전혀 그런 능력은 없었고 오로지 그가 갖고 있었던 능력은 딱 하나 인사권. 그거 하나는 인사권을 어떻게 그렇죠. 그리고 대통령한테 서류 갖다 주면 그냥 통과돼서 그 사람이 자리에 앉는 거. 네네. 그 이상 무서운 게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그 이상의 능력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그 인사권은 자신의 사적인 이익과도 맞물려 있는 경우가 많고. 그렇죠. 그렇게 된 그 지역은 이거는 내 것이다 라고 생각했고 박근혜 전 대통령도 아무런 의심 없이 그대로 하시자 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노승일 부장도 오래 있었어요? 뭐 자리 하나 갈까 하고? 아니요. 저는 그런 마음은 없었습니다. 근데 뭐 그렇게 징그럽게 오래 있었어요? 그렇게 싫다며? 제가 최순실하고 처음 관계는 2014년 2월서부터 이제 그 사단법인 체육인재를 양성하는 사단법인을 만들고자 해서 14년 2월 달에 만났지만 그때도 한 달밖에 근무를 같이 안 했고요. 그 뜻은 좋았네요. 네네. 체육하셨던 분이니까. 예, 그다음에 이제 2015년 8월 달에 이제 삼성과의 계약, 코어스포츠 관련돼서 거기에서 한 4개월 정도 같이. 그게 2014년 8월. 2015년 8월. 15년 8월. 예. 그러고 난 다음 노승일 부장님 보면은 상당히 그 최순실 관련해서 많은 걸 아셔요. 그런 거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많이 얘기해서 국민들이 충분히 또 많이 알고 있고 또 그런 폭로가 실제로 국정농단을 밝히는 데 큰 힘이 됐고 근거가 됐어요. 그런데 궁금했던 건 저는 그 최순실이 어떻게 해서 노승일 부장을 그 정도 내용을 같이 의논할 정도로 신뢰를 했을까요? 측근이 됐나 말하자면. 그러니까요. 어떻게 해서 측근이 되고 그런 신뢰를 얻을 수 있었죠? 마지막에 이제 그 최순실 씨가 이제 그 실수한 거는 재단을 만들면서 저를 이제 재단에 입사를 시켜줬잖아요. 그거는 알고 봤더니 본인의 재단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재단을 어떻게 운영하냐에 따라서 그 어떻게 해야 되냐는 그런 회의를 자주 했었어요. 그 과정에서 문체부에서 갖고 왔던 문서나 청와대에서 가져왔던 문서들을 회의에 참석한 사람들한테 다 일일이 나눠줬거든요. 프린트해서. 예. 그러면서 이제 본인이 이제 실수를 한 건데 저의 뭐 뛰어난 능력보다는 처음에 2014년 2월 달에 만나고 한 달 일했는데 그 다음에 아무런 얘기가 안 나갔잖아요. 밖으로 퍼져나오지 않았으니까 일이 무겁구나 해서 또 채용을 하고 또 독일 가서도 채용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한국까지 이제 내쫓겨 왔는데 또 아무런 말이 없으니까 이 친구 또 믿어봐도 되겠다 해서
K스포츠까지 이제 데려다 주고. 그럼 결과적으로는 사람을 잘못 봤다 생각하겠네. 그렇죠. 근데 언제부터 그 입이 가벼워진 거예요? 무겁던 사람이? 내부 고발을 했는데. 그거는 제가 독일에 가서 이제 자료를 하나 둘씩 모으면서 이거를 어떻게 해서 국민들에게 알릴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예. 근데 노부장님 진짜 요거는 대답해 주세요. 그건 좀 이해가 되고 좀 믿음이 가니까. 그런데 결정적으로 말입니다. 왜 이 최순실 씨 이 국정농단을 국민들에게 알리려고 했는지 그 결정적 계기가 있을 거예요. 아주 구체적으로 한번 좀. 결정적 계기는 삼성과의 계약권 때문에 제가 이제 결정적인 계기가 됐었죠. 처음에 2014년 2월 달에 사단법인 만들 때는 그때는 김종 제2차관이 관여가 됐었어요. 그 사단법인에. 그래서 그리고 최순실 폭로를 노승일 부장이 결심하자 고영태가 말렸다 이 얘기했죠. 그리고 최순실 본인이 똑똑하다고 생각한다는 얘기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해 주세요. 최순실이 본인이 똑똑하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인사권을 쥐고 있으니까 모든 자료들이 본인한테 먼저 오는 경우가 많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지식들이 이제 습득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자기만 하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예를 들어서 박사님들을 모셔놓고 회의를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그 박사님이 얘기하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하면 그 박사님들이 아닙니다라고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왜 그러면 인사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박사님 하는 얘기에 대해서도 모르시는데 그거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저렇게 해야 돼요. 라고 얘기하면 그 박사님들조차도 뭐 갑자기 자기가 공부하고 알고 있는 게 틀린 것 같아요. 예. 아이고 저희가 맞아요. 아이 그럼요. 내가 왜 그 생각을 못했지? 그렇죠. 아니면 최순실은 자기가 교수로 불리기를 최 교수님으로 불리는 걸 가장 좋아했다면서요? 그거는 처음 들었어요. 그래요? 예. 처음에 그 2014년 2월 달에 만났을 때가 장소가 그 압구정동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옷 만들었던 그 장소였었거든요. 그때는 소장님이라고 불렀었어요. 그래서 그럼 그다음 제가 질문 준비한 게 실세율이 최순실이 다양한 국정농단 벌일 수 있었던 이유는 아까 설명이 된 것 같아요. 대통령이 유일하게 의지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모든 최순실의 부탁을 대통령이 그대로 실행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지금 사단법인 처음 인연이 2014년 2월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정인의 문건 폭로됐을 당시에는 제가 거기서 해고 당하고 해고되고 난 이후에 이제 정윤회 문건이 이제 나타난 거죠. 2014년 2월에 만났고 최순실을. 네, 2월부터 2014년 말쯤에 터진 거니까. 그렇죠. 그럼 2014년 2월 정윤회 문건 터지기 전에도 사실은 실세 1위가 최순실이었어요? 정윤회였어요? 최순실이었죠. 최순실이었죠. 정윤회 씨는 실세가 아니었었죠. 그걸 어떻게 알아요? 최순실 씨가 실세고 정윤회 씨가 아닌 것을? 그 근거가 뭐예요? 그 이후에 이제 저도 이제 뭐 이렇게 스크립을 하고 이제 습득한 걸 말씀드리자면 문고리 3인방이 원래 다 정윤회 씨 라인들의 그 사람이 사람들이었거든요. 거니까. 근데 정윤회 씨가 여기에서 발을 떼면서 그들은 청와대에 그대로 남았잖아요. 그럼 그들은 누구를 잡았냐? 최순실을 잡은 거죠. 가만히 있어봐. 그거는 정윤회 씨가 나간 다음에 그 사람이 잡은 사람을 말하는 거고 제가 질문하는 것은 나가기 전부터 실세가 최순실 씨였다라고 하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나가기 전서부터 실세가 최순실이니까. 그러니까 그 근거가 뭐냐? 이 사람들은 문고리 3인방이 움직이질 않았잖아요. 그러면 정윤회랑 같이 나갔어요. 그러니까 정윤회 라인인 줄 알았더니 알고 봤더니 그게 아니고 그 정윤회 나가도 건재한 걸 보니까 최순실 라인이었던 것 같고 최순실이 실세였다라고 생각한다. 그렇죠. 이제 와서 보니까 이런 건가요? 그러니까 정윤회도 실세는 아니었다. 남편으로서 최순실이 시키는 거를 그냥 실행했을 뿐이다. 실행하는 사람으로. 자, 저도 하나. 좀 다른 이야기인데 독일에 있으셨잖아요. 자, 지금 한간에는 지금 최순실 씨가 정윤회 씨와 함께 90년도 초부터 사실은 독일에 거점을 두고 많은 기업들을 만들었다. 뭐 페이퍼 컴퍼니 일본이 어쨌든 만들었다가 다시 뭐 사라졌다가 하면서 독일에 거점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번에 정유라가 몇 개월 동안 이렇게 언론에도 노출이 안 된 것도 독일에서 많은 사람들이 도와주고 있다. 그때부터의 어떤 기반 때문에 인맥이 있다라는 거. 자, 그러고 마지막으로 최순실 씨의 이복 그 오빠가 주장하는 건 1조 원 가까운 그런 돈을
모았다. 최태민 씨 때부터. 그것이 뭐 독일의 페이퍼 컴퍼니를 만든 게 다 독일 쪽으로 지금 그걸 다 빼돌린 게 아니냐라는 어떤 의혹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독일에서 정유라 씨와 함께 생활을 하셨을 때 혹시나 정유라 씨를 만나러 오는 또 다른 독일의 어떤 교포라든지 어떤 인맥이 있었는지 또 실제로 돈을 많이 빼돌린 정황이 있는지. 추가해서 비슷한데 저도 좀 여쭤보면 언론에서 하나은행 독일 현지 법인장인 박승관 변호사, 윤형식 즉 데이비드 윤, 그다음에 장남수 대리 등을 조사해 보면 최순실의 독일의 전체적 재산 규모를 좀 알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는데 일간에는 아까 말한 8천억에서 1조 정도 되는 국내 돈을 해외로 빼돌렸다고 하는데 실제로 최순실의 독일 내의 재산 정도 규모가 어느 정도로 좀 느껴지시는지? 저는 최순실의 재산이 그렇게 많이 옮겨가 있는지는